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일단은 뭐 FO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번 6월달 FOMC는 몇 시간 전에 있었던 5월 CPI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한 상태로 시작을 했죠. 뭐 채권금리 2년물, 10년물 할 거 없이 3% 이상 빠지고 나스닥도 거의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약간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약간 밀린 상태로 마무리가 됐는데 채권금리는 조금 반등을 했더라고요. 이번 FOMC에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들의 마음이 이미 미래에 가 있었지. 성명서는 이미 다 결정 나 있었잖아요. 만장일치로 결론을 지어가지고 이 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토론과 미팅은 다 합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앞두고 나왔던 CPI가 하회했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바꾸는 거는 쉽지 않고, 급하게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죠.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답변이 좀 바뀔 수 있는 것이지. 일단 성명서는 일단 좀 양면적이었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비해서는 좀 매파적이었지. 왜? 점도표를 봤더니 점도표가 올해 한 2번 정도 낮추는 걸로 돼 있었던 게 이제 2번 유지가 아니라 이제 한 번으로 줄었고, 한 번으로 줄었는데 24년께 준 거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이나 했는데 4번이나 가지고 한 칸씩 밀린 거지. 그리고 파월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코어 PC 전망이 이제 2.로 원래 2.6인가 그랬죠. 올라가 버렸습니다. 올라가 버렸고 지금 중위값이 5.1 정도가 나왔어요. 이번 FOMC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거는 점도표였는데 점도표가 매파로 나왔어요. 그래서 살짝 흔들렸더니 그래도 한 번이라도 괜찮다 반응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기 직전에는 나스닥 지수는 한 2% 정도까지 올라갔었다가 마지막에는 한 1.6%인가에서 끝났죠. 물가 지표보다는 매파적으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약간 시차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다못해 CPI가 발표돼도 우리 시간 9시 30분 이전에는 연준 성명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올해 잘하면 뭐 동결될 수도 있다. 동결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인상 이야기 나올 수 있다.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는데 CPI가 하회를 하면서 갑자기 확 바뀐 거잖아요. 근데 연준은 바뀔 수가 없었지. 바뀔 수가 없어가지고, 특히 연준 같은 경우는 연초에 좀 경기 둔화를 전망을 했었잖아요. 전망을 했는데 1분기 어땠어요? 뭐 고용도 그렇고 엄청 좋았잖아요. 그 정부의 이제 재정 지출 같은 게 상당히 도와줘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4월 5 가면서 연준이 이제 전망을 바꾸죠. 경기가 좋네? 라고 하면, 경기가 좋다는 말은 물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니까 인하에 대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잡자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CPI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데이터를 보고 한다는 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놈의 데이터가 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이게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안 맞아. 그리고 특히 5월 FOMC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불황을 예상했던 연준이 이제는 경기가 좋다는 걸로 경기에 대한 뷰를 바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좀 매파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우리도 사실 5월 FOMC 기자회견 때는 굉장히 비둘비둘했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의사락 나오니까 생각보다 실제 분위기는 살벌했네? 라고 하면서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의사록은 우리는 뒤늦게 봤지만 먼저 그 의사록을 작성할 때 있었던 파월 같은 경우는 약간 매파적으로 가는 분위기를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시장에 충격을 줄까봐 약간 걱정을 했는지 기자회견에서는 조금 과하게 자신은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 듯한 스탠스를 계속 내비썼잖아요. 저도 그때 그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낮추고 싶기도 한데 지금 연준의 기조가 좀 더 강경해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약간의 뭐 연고 바르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구나. 근데 문제는 연고를 바른다고 발랐는데 그 마음을 읽혀버려가지고 시장이 너무 달려버린 거죠. 내달리기 시작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연준의 인사들이 갑자기 매파적 발언을 막 쏟아내고, 그리고 의사록도 사실 그것도 다 편집을 한단 말입니다. 편집을 다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결하기로 했는데 자기는 이번에 동결에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남겨놓기 위한 거지 있는 그대로 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도 약간 톤을 교정을 해요. 왜? 의사록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통화 정책이거든. 그죠? 그래서 의사록이 나올 때 조금 더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다시 올라가고 했던 기억이 나실 건데, 그랬던 연준이었기 때문에 의사록까지도 불과 얼마 전까지 좀 강경하게 내놨는데
CPI 하나가 하회했다고 해가지고 물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다음 달부터 인하 지르려고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근데 어찌됐든 그 결론이 나오고 나서 CPI가 나오고 오늘 또 PPI가 나왔어요. 그리고 월말에 PCE가 나오겠지. 계속 하향 트렌드를 이어간다면 연준은 또다시 데이터 보고 한다고 데이터를 보고 한다며 그럼 데이터가 내려가는 걸로 하면 다시 완화적으로 가야지. 그래서 다음 FOMC 때는 적어도 지금보다 조금 더 비둘기적일 것 같긴 해요. 연준도 공무원이고 지금 현재 연준의 상태는 뭐 하나 내지르기가 쉽지 않고 그냥 데이터 보고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느리고 나오는 날짜하고 FOMC 날짜가 조율이 안 돼요. 사실 발표같이 중요한 게 있으면 그 전에 미리 받아가지고 이후에 충분한 회의를 가지고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 FOMC 일정은 FOMC 일정대로 가고 지표 발정은 또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는 거니까 그런 약간 엇박자가 나요. 가끔 그 특파원하고 이제 스튜디오하고 막 연결하는 뉴스 방송 보면 네 기자 들립니까? 그러다가 조용하다가 들립니다 하는데 또 앵커는 안 들리나요? 하고 서로 막 말이 계속 꼬여가지고 말할 때 서로 겹치고 둘 다 말 안 할 때는 또 조용하고 이렇게 되게 그 장단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약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린스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뷰를 갖고 있잖아요. 이때쯤이면 금리를 올려야 돼. 이때쯤이면 금리를 뭐 낮춰야 돼. 이게 있기 때문에 결정하면 쭉 그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은 파월 같은 경우는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하겠다는 거잖아요. 데이터 나오니까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 하는데 데이터가 실시간이 아니니까 렉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성명서에서도 진전은 있었습니다. 일단 5월 달에는 물가가 안정화되는데 렉이 생겼다. 렉 걸렸다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물가 안정에 조금이지만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 물가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전에는 물가가 내려갔는데 걸림돌이 발생했다. 렉이 걸렸다. 라고 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는 좀 큰 변화라서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물가에 대해서는 연준도 하방 트렌드인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명서에도 이제 의미 있는 변화는 그게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주거를 제외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주거비가 늦게 떨어진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제 코어 CPI는 더 이상 인상을 할 이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 인플레이션의 출발은 자동차 뭐 이런 거였잖아요. 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차가 비싸지고 중고차가 비싸지니까 중고차 부품 뭐 자동차 수리 나중에 보험 이런 것까지 다 출발은 재화였단 말이에요. 출발은 재화였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올라간 게 뒤늦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뒤늦은 게 서비스고 그냥 여기 제가 그래프를 갖고 왔습니다. 핵심 재화인데요. 핵심 재화인데 여기 음식하고 에너지를 빼고 그거는 지금 마이너스 1.7입니다. 요 정도 빠진 적이 저기 2000년 정도. 재화는 이제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제 충분히 자리를 잡은 거죠. 이제 물건값 때문에 뭐 물가 오른다 이런 얘기는 나올 게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온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뭐 중국이 도시화를 하기 직전까지 떨어졌다니까요. 끝났다. 남아있는 게 지금 뭐 자동차 보험료 같은 거. 자동차 보험료가 왜 늦냐? 자동차 보험료는 1년마다 가입을 하니까 내게 오르려고 하면 내가 이번 달에 가입하시면 내가 가입하고 일주일 후부터 보험료가 올랐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적용받는 데는 한 1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가 뒤늦게 그 물가를 좀 자극하는 요인이었고 미국은 자동차 왕국이잖아. 자동차에 관련된 그 물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지난달 같은 경우도 지난달 CPI의 상승 요인인데 26% 정도가 자동차 보험료였어. 그리고 또 의료보험. 의료보험도 갱신이 돼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가 같은 게 올라갔다. 의료보험이 뭐 매달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갱신할 때 위험률이 반영되니까. 그래서 이제 갱신 기간이 있는 것들은 휘발유 같은 거는 매일매일 가격이 바뀌니까 갱신이 하루니까 굉장히 빠른 건데 그 보험 중에는 짧은 게 1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의 텀이 발생하고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우리도 건강보험 같은 거 그 금액이 바뀌는 기준이 연 단위잖아요. 의사나 간호사들의 인건비가 올라서 사람들의 보험료까지 적용되는데 대충 한 2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연준도 알아. 이런 것들만 남은 거예요. 얘들이 물가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반영 자체가 느려서 늦게 올라가고 늦게 빠지는 거예요.
쉽게 되면 인플레가 발생해서 우리한테 돌아온 데까지 2년 정도 걸리는 항목이 아직 높다고 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건 너무나 어리석을 수 있다. 저도 아는데 연전히 모르겠습니까? 주거비나 의료 서비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같은 이제 하방이 거의 결정나 있고 뒤따라서 꺾이는 것이죠. 이걸 보고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성명서에서도 5월보다는 이번 달이 좀 완화적으로 된 이유가 그게 아닐까 건데, 그래서 일단 이번에 FOMC 이후로 CPI, PPI 그리고 이번에 발표될 PCE 같은 것들이 P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좀 더 완화적인 파워를 만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노를 해가지고 또 시장이 조금 올라가든지 사람들이 소비가 좀 높아지면 또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또 연준이 또 바꾸고 좀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의 특징이 위로도 막혀 있고 아래도 막혀 있어요. 위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슬금슬금 가고는 있죠. 근데 폭발적인 상승을 하려면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좀 강하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또 금리가 올라가지고 금리 오르면 또 시장 빠지잖아. 근데 시장이 빠지다가 그것 때문에 연준이 또 야들야들해지면 금리가 빠지고, 그럼 금리가 빠지니까 시장이 다시 올라가고 사람들 소비가 다시. 우리 시장도 그렇죠. 지수 자체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별 크게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온갖 테마 파크들이 열려가지고 쌩 난리를 치는 게 위로도 막혀있고 아래도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돈은 벌어야겠고, 그러니까 여기 질렀다가 저기 있잖아. 화장품이 잘 팔린다. 불닭볶음면이 잘 팔린다. 케이크 이런 분위기입니다. 완화의 기조가 완연해질 때까지는 한동안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어제 또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기자회견은 그래도 성명서보다는 조금 비둘기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기대보다는 매파적이긴 했지만 인상적인 표현이 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면 경기가 크게 깨질 수가 있고 공격적인 인상의 끝에는 언제나 인하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을 파월이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금리 자체가 굉장히 고금리고 실제 금리도 상당히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물가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경기를 크게 깨먹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예상치 않았던 많은 인하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건 자기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물가가 하락하는 만큼만 그 정책 금리가 내려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좋은 모습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코어 PC가 2.6에서 2.7 정도 수개월간 유지를 하면 이제는 이제 인하 사이클을 진행해도 되겠다는, 그 전까지는 아예 금리를 안 낮추겠다는 게 아니라 찔끔 낮추고 계속 볼 것 같아요. 한 번 낮추고 한 번 예전에 95년에도 한 번 낮추고 몇 개월 그냥 계속 보기만 하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인하한다고 계속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인하를 이어가려고 하면 코어 PC가 2.6에서 2.7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그 코어 PC를 받치고 있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후행적인 것, 의료 서비스라든가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갱신을 통해서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인플레에 반응하거나 혹은 디플레에 반응하는 속도가 그 무엇보다 느린 애들 때문에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느리다는 거는 천천히 내려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6에서 2.7이 그렇게 환상의 숫자는 아니다. 충분히 파월이 말하는 좋은 위치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비공식 연준 대변인 닉 티모러스의 이제 기사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여기 떠 있는데, 일단 5월에 물가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빨라야 9월부터 인하가 시작될 수 있으면 시사를 했다. 사실 7월부터 시작하면 이제 3번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9월 하면 많으면 2번인 거고, 9월에 안 하면 사실상 이제 1번 하게 되는 것이죠. 회의가 있어야 낮추니까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썼다는 말이 20번 이상 쓴 단어가 자신감과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잠깐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락한다는 물가에 대한 자신감, 하락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20번이나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보고 티모라우스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21년에 인플레가 올라오는데 이거를 데이터를 무시하고 이건 일시적일 거라고 무시를 하다가 뒤늦게 자기들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뒤늦게 금리를 급하게 올렸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현직 FOMC 멤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데이터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지. 이제 그 자기들이 뭐 하나 보고 이제는 내려갈 거야라고 뭐 생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려간다. 와 이건 맞다. 확신한다. 자신이 생겼다. 이렇게 될 때까지는 그 트라우마에 생긴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미 파월이 이번 임기였던 21년에 자신들이 뷰를 가지고 있다가 그 뷰가 틀리면서 이렇게 연준 출범 이후로 가장 급격하고 과격하고 폭력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자신들의 실수 때문이라도 지금 이제 트라우마에 좀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내려가는 것 같은데라고 해도 불안한 거죠. 이러다가 또 팀 어떻게?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자신감이나 확신이란 얘기를 많이 한다는 이유는 자신감과 확신이 아직 없다는 거죠. 아직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갔다. 라는 뭐 TMI이긴 합니다만 이 말은 원래 중국에서 넘어온 말인데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널 때 다리가 제대로 된 게 없으면 밑에 돌을 만져가면서 이 돌이 지금 탄탄한 건지 밟으면 우르르 무너질 것인지를 만지면서 건너는 뜻이래요.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게 두려울 때는 길을 만져가면서 이게 좀 확실한 건지 이렇게 멀리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돌을 만져가면서 강을 건넌다. 이 표현이 그 중국이 가장 큰 도전을 했을 때가 사실은 개혁 개방을 시작할 때였잖아요. 문화대혁명 이후로 너무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뭐 공산주의고 뭐고 다 좋지만 이거 사람이 굶어 죽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개혁 개방을 해야 되겠는데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주 썼던 말이래. 강바닥을 만져가면서 건넌다. 지금 이제 그 말이 데이터 디텐던시죠. 데이터를 봐가면서. 근데 돌은 딱 만져보면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파월이 기다리는 데이터는 고용과 물가는 후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것 같으면 앞에 돌을 만져야 되는데 뒷돌을 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된 데는 21년에 아픈 기억인 것 같다는 게 이제 티모라우스 기자의 견해고 저도 거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가 예전처럼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급하게 내려서라도 부양을 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왔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인플레 시대에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일단 예전처럼 금리 인하할 때마다 팍팍팍 깎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95년 때처럼 한번 낮춰보고 좀 괜찮으면 좀 있다가 조금 더 낮춰보고 뭐 그런 식이. 그러다가 98년에 롱텀 캐피탈이 파단이 나면 그제서야 제대로 된 하락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롱텀 캐피탈 같은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금리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낮춰야 될 상황도 아닌 거는 같아요. 인하하는 건 맞는데 적어도 물가가 내려오는 것만큼의 조정은 실질 금리를 지금처럼만 유지한다. 그것도 굉장히 매파적인 거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낮추긴 낮춰야 된다. 근데 물가도 어느 정도 내려오면 덜컹덜컹 거릴 거기 때문에 한번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해서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하고 내년에 네 번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일단 90몇 년도의 사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번 FOMC에서 가장 호재가 뭐냐 물어보신다면 그겁니다. 금리 인하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사람들 관심이 많은데 중요한 건 동결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뭐 인상은 뭐 애초부터 말이 안 됐고 동결이라는 우려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어지는 거죠. 한 번이야 두 번이야. 그러니까 지금 2 플러스 알파예요. 시장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두 번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2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되려고 하면 7월부터 가야 되고 그러면 사실 제가 좀 전에 다음 FOMC에서 좀 완화적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때 바로 질러버리던가 그렇게 해야 3번이 가는 거고 다음 회의에 인하를 가기에는 이번에 너무 사인을 안 줬어요. 6월달에 너무 사인을 안 줬기 때문에 그건 조금 힘들다고 보고 저는 9월 인하 가능성 여전히 꽤 있다 보고 9월에 인하를 할 것 같으면 2번 간다 하는 생각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결은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제조업도 그렇고 비미국 국가들은 좀 해볼만 합니다.